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원래도 그렇게 맑은 목소리는 아닌데요. 지금 조금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시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자, 하나는 우리 브로셔로 인쇄된 거고요. 하나는 시험지 양식으로 하나가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국어 시험지 양식이요.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부터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저는요 대성마이맥에서 지금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수능 수업을 하다가 올해는 아이들이 이제 내신도 교과서 바뀌었으니까 선생님 찍어주세요 계속 요청이 있었어서 내신도 개정 교육 과정 지금 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세 개 학교 내신 같이 하고 있고요. 강남대성에 출강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런 학원들에서 수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 양력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능과 내신을 모두 하고 있는 강사다. 그리고 아이들과 내신에서 호흡한다라는 것은 그냥 수능 수업만 해서 알 수 없는 그 디테일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땀 흘리고 공부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또는 같다면 무엇이 어떻게 같은가, 인데 지금 당장은 아마도 내신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내신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범위가 내신에는 있지만 수능에는 없다. 그리고 자, 내신은 암기 기반이다. 수능은 종합적 사고 기반이다. 그리고 내신은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근데 수능은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내신에서는 타임 어택이 수학만큼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분명히 타임 어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자, 정반대입니다. 내신에서도요, 실제 범위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타임 어택까지도 있는 것이 우리 현재 고1의 내신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푸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씩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진정한 국어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영역들이 필요한가?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게 되면 아이한테 필요한 능력치가 무엇인가를 딱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가 어휘입니다. 이 어휘는요, 우리 아이들의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실제로요, 우리 평가원에서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어휘력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하고요, 그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는요, 지금부터 꾸준히 닦아 나가야 하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어휘를 1년 내내, 2년 내내 수능 수업할 때마다 계속 테스트를 치르거든요. 매주 50개씩 암기를 하는데요. 요 매주 50개의 암기로 1년간 채우면요. 그러면 1년치의 3학년, 1, 2,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채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5개년을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기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 그리고 비문학에서 정보 처리 능력. 자, 여기에 별표 한 번만 쳐보실래요? 비문학의 정보 처리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난도 추론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문학, 비문학의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우리 1학년 내신에서 주요 시험 범위가 어떤 건가요? 질문입니다. 1학년에서요, 주요 시험 범위는요,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모든 학교들이 공통입니다. 공통입니다. 문학하고 문법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딱 질문을 던지면요. 야, 너 뭐가 제일 어려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엄마, 나 시가 진짜 어려워. 문학이 어려워. 이렇게 답이 나와요. 비문학은 풀만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우리 수능에서는 뭐가 더 어렵대요? 아이들이요? 비문학이 더 어렵대요. 왜 그러죠? 실제로요, 문학하고 비문학 독서를 놓고 보면 원래 더 어려워야 하는 건 당연히 문학이거든요.
비문학은요, 설명해 주는 글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인 글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문학보다 비문학이 더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로 국어를 잘하려면 글 읽는 능력치 자체를 키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비단 수능에만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신에서도 이 능력을 계속 요구해요. 선생님들이 아시거든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근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뭐 합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문학 시작하실걸요? 현대시부터요. 현대시를 막 9주, 10주씩 해버려요. 이 아까운 시간 안에. 30주 중에 막 현대시 10주씩 해버립니다. 1학년 교과서에 현대시 몇 편 있는지 아십니까?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현대시 2편이 있습니다. 이 2편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작품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문학에서는요. 문학 개념을 학습해야 할 때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문학 개념을 온전히 전달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 내에 있는 것들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시는 대신 너희들 중학교 때 다 배웠지? 하면서 개념이요. 문제에는 다 반영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문학에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문학 개념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학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비문학에서 정보 처리 능력과 그리고 문학에서의 개념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무엇을 먼저 우리 아이가 준비해야 하는가? 자 일단 어휘는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암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 우리 국어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끝이 있는 영역이 문법이에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요. 그리고 1학년에서는요. 1학기고 2학기고 중간이고 기말이고 계속해서 문법이 나와요. 메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문법은 확실히 끝내고 가야겠구나. 빠르면 빠를수록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1학년 내신은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요. 꼼꼼하면서도 빠르게 시작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확실하게 먼저 끝내고 가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 녀석입니다.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일단 우리 아이가요.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길래 자꾸 글 읽기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지 자,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읽는 능력치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글을 토대로 사고하는 능력까지. 요걸 배양한 뒤에 이제 문학에서요. 여기 보세요. 문학에서 선지를 판별하려면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에서는요. 수업하시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 선지에 녹여서 출제하세요. 수능에서는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문학은요. 예술이거든요. 근데 예술 작품을 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선지 5개를 주고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정오 판단하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가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기 상자를 통해서 이 시각대로 작품을 읽어. 네 마음대로 감상하지 말고. 그러면 객관성이 확보되지?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학 개념을 선지에 다 녹여 놓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실제로 문학 개념이 녹아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생짜로 지문 읽고 생짜로 선지를 판단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학 개념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선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보기 상자에 나오는 내용과 플러스 연계 작품까지 여기서 이제 풍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 요 순서대로 학습하신 뒤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개월 뒤면 고등학교 내신을 치르게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위주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시험지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휘문중동 영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비단 다른 학교들도 유사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휘문에서요.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이 제가 아킬레스건으로 뽑은 건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도 안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지금 기말고사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말고사 한 번 정도씩 직보 포함 2번 정도씩 수업을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제일 마음 아픈 게 무엇이냐면 공부 안 해서 점수 나오는 건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아이들이 왜 뭐 때문에 안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유형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휘문에서요. 긴 보기 그리고 다중 보기를 활용해서 까다로운 조건까지 제시하는 고난도 서술형이 나옵니다. 휘문은요.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제가 지금 문제를 보려는 건 아니고요. 형태만 조금 보십시오. 자, 우리 조건 보시면요. 1, 2, 3, 4, 5, 5가지 조건 붙었죠. 그죠? 자, 서답형 2번도 보시면요. 지금 보기 상자에 있는 글들은요. 실제 시험 범위에 없는 글들이에요. 이 글을 읽지 못하면 아예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서답형 3번 한번 보세요. 서답형 3번. 자, 여기서도요. 문법 문제에 대한 서술형인데요. 자, 요 녀석도요. 1, 2, 3번 보시면요.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여러 개의 답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이들이요. 서술형에서 다 맞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을 보기 상자의 길이만 봐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문제의 또 다른 객관식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 우리 문학, 문법 모두 긴 보기 상자를 활용합니다. 1번도 보시면 문법에서도 보기 상자 긴 거 보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 3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3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 철학 지문들 그냥 이렇게 툭 넣어 놓습니다. 실제 현대시와 관련된. 그리고 3번도 문법 내용인데 의존명사 이런 것들 부사어 이런 것들 실제로 학교 시험 범위 없었던 것들을 그냥 보기 상자에 넣는다고요. 다시요. 여기요. 잠깐만요. 자,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문 변동과 관련된 시험 범위였어요. 의문 변동과 관련된 시험 범위인데 부사어나 의존명사 다시 얘기하면 문장 성분이나 품사와 관련된 내용도 그냥 보기 상자에 싣고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자, 우리 세 번째 보시면 자, 우리 이거 휘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휘문을 보내려고 하시는 어머님들은 요걸 아이들한테 어려웠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지가 굉장히 깁니다. 이번엔 그래도 짧은 편이었어요. 이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선지가 4줄짜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내신에서요. 조금 이따 다른 학교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4줄짜리 선지에서 지금 실제로 5줄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지가 까다롭게 출제되고요. 이 읽기 능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작품을 열심히 공부했어도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도 보시면 이렇게 외부 작품 같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중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5페이지 보시면 딱 봐도 중동은 조금 간단해 보이시죠? 보기 상자도 별로 안 보이고요. 그죠? 자, 그런데 8번 문제 잠깐 보시겠어요? 8번 문제 5페이지 8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속한 문학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런데요. 이게요. 실제 지문이 뭐였냐면 소설이었어요. 서사갈래였는데 근데 1번 선지가 정답인데 지시문을 이용하여 배경효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요. 이 지시문은요. 극갈래에서의 개념이에요. 근데 시험 범위에 극갈래는 안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험 범위에 없는 문학 개념도 문제에선 계속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개념 쓰는 문제로 나오고요. 뒷장 넘겨 보시면 자, 6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이게 메인입니다. 보기 상자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요 정도가 이제 표준이거든요. 요 정도 보기 상자의 길이가. 그런데요. 그러면 선생님, 중동은 조금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변별을 하기 위해서 중동고는요. 시험 문제가 41문제입니다. 50분에 41문제를 풀게 해요. 그러니까 1분에 1문제씩 풀어내야 하는 거죠. 서답형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마다 저마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는요. 아마 부모님들 여태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보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요. 모든 아이들이 정말 다 열심히 해요. 긴장도 했고. 그래서 제가 뭘 던져주죠? 던져주는 족족 다 받아 먹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1학년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덜 할 것 같지만 1학년 아이들이요. 3학년 다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2학년 아이들이 가장 안 하고.
실제로요. 그리고 자, 우리 영동도 보여드릴게요. 영동이요, 사실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이에요. 영동은요, 교과서를 안 씁니다. 교과서에는 문학 작품 몇 개만 가져다 쓰고요, 부교재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문학 부교재 그리고 독서, 비문학 부교재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자, 1년 내내 이것이 계속 부교재로만 진행되면서 문법은요, 프린트로 나오는데 문법은 누적이에요. 그래서 1학년이 끝나면 수능 시험법이 문법이 끝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느 학교에 시험 범위가 5배, 6배씩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욕했었거든요. 막 문법 시험 범위 너무 많은데 학교에서 50분 만에 끝냈대요. 저는 3시간에도 못 끝내는데. 그래서 보강을요, 막 3번, 4번씩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받아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시험 범위함 주면 뭐해? 라고 제가 계속 외쳤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되니까 선생님들도요, 문학 작품도 시대별로 잘 배치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문법도 어느 정도 양질의 것으로 아이들이 아니까 미리 대비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영동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제로요, 5년 전에 영동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던져주시면 처음에는 괴롭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계속 커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보시면요,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실제 보세요. 지금 13번 문제 보시면 보기상자 2개 보이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줄글이고요, 독해력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외부 연계 작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14번 보시면 지금 보기상자 길이 보이십니까? 실제 비문학 지문의 길이보다 보기상자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안 되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번, 16번 보기상자들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3배, 4배씩 보기상자가 길어요. 그래서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문법은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시험 범위의 것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극강의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요, 지금 좋은 성과를 낸 애들은요, 요맘때부터 사실은 비문학 독서를 공부해요. 요때 문학만 들고 파고 있으면, 문학 작품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문학 준비를 먼저 해서 글읽기 능력 키우고 그 다음에 문학 완벽하게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구성을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0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7월 5일 날, 6일 날 이렇게 2타임 할 겁니다. 자, 우리 두각에서는 토요일 날 아침에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SNT에서는 일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지금 SNT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서 SNT는 지금 100명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이제 두각은 이제 어제부터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픈해서 지금 이제 등록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커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자, 앞에 10회 동안요, 자, 현대문법 마무리해 버릴 겁니다. 현대문법이요, 아예 의문, 형태, 단어, 문장까지 현대문법 다 마무리하고요. 비문학을요, 6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구조별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울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들은 다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문법까지 1학년 시험 범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수능 시험 범위는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요, 제가요, 교재를 쓸 때도 그렇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간략하게 하는 스타일이 못 돼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요, 거의 수능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선생님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요때 요 고전문법까지 끝나고 나면 실제 수능 문제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 현대산문, 고전산문까지 갈 거고요. 요때의 제 주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모든 문학 개념을 다 끝내는 겁니다. 제가 이건 약속드릴게요. 제가 교재를 쓰면서요, 한 가지 표현법도 빼놓지 않고 교재에 다 썼고요. 그 사례 작품들 다 넣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엄마 나 모르는 문학 개념 있었어 라는 말 절대 안 들으시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학 개념 완벽하게 끝내면서 작품 자체 읽을 수 있는 능력치 키울 겁니다. 자, 그런데 문법을 먼저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누적으로 비문학하고 문법 과제는 계속 나갈 겁니다. 비문학하고 문법 과제는요, 자,
비문학까지는요 고3 수준의 지문들이 나갈 겁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 수업을 했으면 경제가 나갈 거고요. 제가 만약에 개념을 설명하는 글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게 되면 그 구조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지문이 나올 겁니다. 고3 정도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고1 비문학은요 너무 쉬워요. 고3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고1 지문으로 내가 연습을 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어차피 봐야 되는 EBS라면 우리 미리 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3학년 수준으로 줄 거고요. 문학도 비문학도 과제 적용 과제 나갈 때 다 마찬가지로 3학년 수준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 과제는요. 대치 내신 기출들 다 풀어볼 수 있게 할 거고요. 내신 기출까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최근에 있는 대치 기출은 싹 다 풀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기출도 10년치는 다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문법, 형태, 의문, 통사론. 자, 우리 품사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문, 문장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돼요. 보세요. 우리 보통 대부분의 참고서들이요. 문학 참고서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구성도요. 의문부터 시작하거든요. 의문이 제일 작은 단위거든요. 근데요. 의문부터 문법을 공부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치킨입니다. 치킨. 자, 닭이 맛있답니까? 닭이 맛있답니까? 질문입니다. 닭이 맛있다 1번, 닭이 맛있다 2번. 이 정도 답이 나오면 제가 애들한테 싸우자라고 외칠 거예요. 몇 번이요? 2번이요? 1번이 답이죠. 닭이 맛있다. 왜냐하면 이라는 녀석은 조사예요. 조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 있는 받침은요. 연음이라고 이어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가 아니라 달기예요. 자, 제가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형태소 개념은 없다고요. 의문에. 근데 1학년 맨 처음 시험 범위는 의문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형태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뒤에 공부하고 다시 의문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무조건 품사부터 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부터 하고 그다음 의문 통사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비문학까지 볼 거다. 자, 우리 커리는 제가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능에 출제된 모든 지문 유형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대로 아이들 지문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고전문법 현대시 보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시 개념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리별로 진행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고전 시가 마찬가지. 자, 시가 쭉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고전 시가도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실제 시대별로 갈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여기 동그라미 하나만 쳐두실래요? 학교에서는 이 갈래 특성을 말씀하시지 않지만 시험에는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자, 이 갈래 특성 하나도 빠짐없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즌 4까지 쭉 소설상의 특징까지 해서 갈 거고요. 우리 시간이 좀 짧다 그래서 제가 빨리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즌 커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전체 커리를 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또는 우리 아이는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를 못 하시게 되면 적어도 문법만큼은 완벽히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위해서 제가 요거 특강으로 4회차로 문법 집중반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12일 날 두각에서 개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 라인업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교재 라인업이고요. 그다음 과제는요. 실전 모의고사 매주 한 회분씩 나갈 거고요. 어휘 50개. 한자, 사자성어 포함해서요 50개씩 외우고 수업 시작하면 암기 테스트 봅니다. 그 암기 테스트는요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끝나고 남아서 재시험 치러서 100점 맞아야 갑니다. 자, 그리고 시조 10작품씩 공부하는데요. 자, 요거는요 아이들이 시조는 읽지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요 10분 영상으로 매주 찍어서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연결어 과제 그리고 빈칸 접속 표현 과제. 그래서 비문학 지문 구조도 알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 실전 문제 풀이할 수 있는 문제 20문제에서 30문제씩 고3 수준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문학 적용 과제, 문법 적용 과제까지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수업 시작하게 되면 어휘 시조 테스트 먼저 치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날 때는 확인 테스트 치릅니다. 그리고 1시간 클리닉 저랑 하고 갈 거고요. 실제 우리 조교들이
딱 배치되어서요. 우리 클리닉 선생님까지 같이 오셔서 같이 아이들 클리닉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완벽하게 그날 학습한 거 체화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요. 자, 성적표 매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오답 확인 해온 요거는 그래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는요. 80분 들여서 시험을 보는데요. 근데 오답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모르는 작품 풀었고 모르는 지문 읽고 풀었기 때문에 오답을 하지 않으면 80분이라는 긴 시간을 들였지만 효용감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꼼꼼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선지가 어디에 근거로 맞았고 틀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제가 아이들 이거 첫 시간에 브리핑하고요. 안내한 뒤에 이대로 안 해오면요. 무조건 다시 계속 해와야 됩니다. 우리 조교들이 제 수업을 다 들은 친구들이라서 제가 수업하는 동안 이걸 다 검사해 줄 건데요. 굉장히 뼈 아프겠습니다. 너 이거 100개 왔지? 오답 다시 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뼈 아프게 써줍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의고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 어휘시조 이렇게 나갈 거다. 10분 영상 찍어드릴 것이다라는 거고요. 비문학 연결 먼저 앞쪽에 이렇게 나갈 거고요. 뒤쪽에는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다음 문학 이렇게 적용 과제 나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수업 끝나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저는 카카오톡 오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이런데 눌러보시면 수업 내용 이렇게 전달 드리고요. 그리고 뭐 개인별 전달사항, 이번 주 과제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요. 성적 같은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우리 아이들 점수 어떻게 되는지 추이도 쭉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요 저는 요 문자 쓸 때 굉장히 공들여 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공들여서 수업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이번 주는 아이들 함께 갈궈주세요. 이번 주는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여기 다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거 안 읽으세요. 어디만 보시냐면 여기만 보세요. 우리 아이 몇 점인가? 과제는 다 했나? 이건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교팀, 우리 국어팀이 관리를 할 거고요. 우리 저랑 같이 수업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담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